한국 건드렸다가 미국 경제가 96시간 만에 마비됐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긴장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자 사우디 왕세자가 전 세계 생중계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한국은 형제국이다. 건드리는 자에게는 대가가 있을 것이다. 사우디가 원유 카드를 꺼내 들었고 걸프 산유국 네 나라가 동시에 미국을 겨눴습니다. 결국 미국 대통령이 직접 사우디에 전화해 항복했습니다. 그 충격적인 96시간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브래들리 콜먼이라고 합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중동 담당 선임 보좌관이었어요. 예일대 국제관계학 석사 출신이고 CIA 중동국에서 12년, NSC에서 3년을 근무했습니다. 15년 동안 중동의 모든 분쟁과 협상 테이블에 앉았어요. 이란 핵 협상 때도 제가 브리핑을 했고 시리아 사태 때도 대통령 옆에 있었습니다. 이 바닥에서 저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96시간 전에 제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미국 경제가 마비됐거든요. 제가 직접 설계한 전략이 부메랑이 되어 미국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48시간 전만 해도 저는 웃고 있었어요. 대통령 집무실에서 칭찬까지 받았습니다. 한국을 압박하는 전략이 완벽하게 먹히고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보고했거든요. 대통령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악수까지 했어요. 그 악수를 하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 따위를 무릎 꿇리는 건 일도 아니라고요. 하지만 그로부터 정확히 48시간 뒤에 저는 같은 집무실에서 대통령에게 질책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등에서 식은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대통령이 저를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자네가 이 사태를 만들었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건 3주 전에 시작됐어요.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백악관 서쪽 건물 지하에 있는 NSC 회의실로 내려갔어요. 형광등 불빛이 차가웠습니다. 커피 냄새가 복도까지 퍼져 있었어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미 참모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국무부 차관보, 국방부 동아시아 전략관,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 담당관, 상무부 기술안보국장까지요. 23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날 회의 안건은 한국이었어요. 정확히는 한국을 어떻게 압박할 것인가였습니다. 저는 자료를 꺼내면서 회의를 시작했어요. 프로젝터 화면에 한국 경제 지표가 떴습니다. 제가 화면을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한국의 대미 무역 의존도부터 보자고요. 한국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8.7%라고 했어요. 여기에 미국 시장을 경유하는 간접 수출까지 합하면 사실상 30%에 가깝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전략관 마이클 도슨이 덧붙였어요. 안보 의존도는 더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주한미군 28,500명이 주둔하고 있고 한국 방공망의 핵심인 사드 시스템이 미국 기술이라고 했어요. 미국이 정보 공유를 끊으면 한국 군사력의 30%가 무력화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정리했어요. 경제도 안보도 미국에 매여 있다고요. 우리가 고삐를 당기면 한국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에 있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한 이야기였으니까요. 제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압박 시나리오 3가지가 화면에 떴어요. 첫 번째는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였어요. 네덜란드 ASML의 최신 EUV 장비를 한국에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이미 중국에 했던 방식이었어요. 한국에 똑같이 적용하면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최첨단 반도체 생산 라인이 멈춘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방위비 48% 증액 요구였어요. 현재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방위비가 연간 1조 5천억 원 수준인데 이걸 2조 2천억 원으로 올리라는 거였습니다. 거부하면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하겠다는 압박 카드였어요. 세 번째는 환율이었습니다. 재무부를 통해 원화 약세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였어요. 한국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전략이었습니다. 재무부 담당관 리사 모건이 질문했어요. 한국이 반발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솔직히 비웃음에 가까웠어요. 반발이요? 한국이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 앉으면서 말했어요. 한국이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라고요.
미국 시장 없이 삼성이 반도체를 어디에 팔겠냐고 했습니다. 미군 없이 북한을 어떻게 막겠냐고 했어요. 한국은 우리가 허락해서 존재하는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강조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말이 좀 과격했다는 걸 저도 알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속으로 동의하고 있었거든요. 미국 워싱턴의 정책 엘리트들 사이에서 한국은 그런 존재였어요. 유능하지만 결국 미국 없이는 안 되는 나라요. 압박하면 반드시 굴복하는 나라였습니다. 실제로 그래왔거든요. 지난 5년간 미국이 요구할 때마다 한국은 양보했어요. 화웨이 장비 퇴출할 때도 그랬고, 반도체 동맹 치포에 참여할 때도 그랬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할 때도 한국은 결국 미국 요구를 들어줬어요. 한 번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하나 더 넘겼어요. 일정표가 나왔습니다. 2주 안에 반도체 장비 규제 발표, 4주 안에 방위비 협상, 최후 통첩, 6주 안에 환율 압박 시작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깔끔한 계획이었습니다. 빈틈이 없었어요. 국무부 차관보 제임스 웰링턴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 변수가 있다고 했어요. 최근 한국 기업들이 중동에서 대규모 수주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에서요. 이게 우리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사우디는 변수가 아니라고 했어요. 사우디 왕실 자산 8,900억 달러가 미국에 투자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맨해튼 빌딩부터 미국 국채까지요. 사우디가 미국을 거스를 이유가 없다고 했어요. 석유 팔아서 금 변기 쓰는 사람들이 무슨 배짱이 있겠냐고 말했습니다. 회의실에서 웃음이 터졌어요. 몇 명이 소리내서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그때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사우디는 미국 앞에서 고개 숙이는 나라라고요. 한국도 마찬가지라고요. 회의는 순조롭게 끝났습니다. 모두가 제 전략에 동의했어요. 대통령에게 보고할 브리핑 자료를 정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틀 뒤 대통령 집무실에서 최종 승인을 받을 예정이었어요. 회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복도 창문으로 워싱턴 오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잔디밭이 초록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완벽한 하루였습니다. 제 커리어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가 순항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몰랐던 게 있었어요. 바로 그 시각 리야드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우디를 비웃고 있을 때 사우디 왕세자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틀 뒤 대통령 집무실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책상 뒤에 앉아 있었어요. 안경을 쓰고 제가 준비한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서 설명했어요. 한국 압박 전략의 핵심을 요약했습니다. 반도체, 방위비, 환율 3가지 축으로 동시 압박하면 한국은 8주 안에 굴복할 거라고 말했어요. 한국이 최근 중동에서 독자적인 경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들었어요. 중동에서 뭘 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 얘기였습니다. 사우디가 사막에 미래형 신도시를 짓고 있는데 그 핵심 인프라 통합 계약을 한국 기업 컨소시엄이 따냈다고 설명했어요. 삼성물산, 현대건설, SK의 코플랜트가 공동으로 320억 달러짜리 계약을 수주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눈이 커졌어요. 320억 달러라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단일 해외 건설 계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했습니다. 스마트 교통 시스템, 수소 에너지 인프라, 해수 담수화 플랜트, 자율주행 도로망까지 전부 포함된 패키지라고 설명했어요. 대통령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왜 미국 기업이 아니라 한국 기업이냐고 물었어요. 벡텔이나 플로 같은 미국 건설사들은 뭘 했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우디가 한국을 지명했다고요. 입찰 경쟁이 아니라 사실상 수혜 계약에 가까웠다고 했어요. 사우디 왕세자가 직접 한국 기업들을 초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이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동맹국이 중동에서 우리를 밀어내고 있다는 거 아니냐고요.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어요.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압박 전략에 이 부분도 포함시켰다고요. 한국 기업들에게 사우디 계약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넣겠다고 했어요. 미국 시장 접근권을 지렛대로 쓰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이 텍사스에 250억 달러짜리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고 SK가 조지아에 220억 달러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으니까요. 이 투자 승인을 지연시키겠다고 위협하면 한국 기업들은 사우디 계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어요.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고 했어요. 진행하라고 승인했습니다. 악수를 했어요. 대통령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집무실을 나오면서 제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흥분 때문이었어요. 드디어 제 커리어의 하이라이트가 시작되는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을 굴복시키고 중동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다시 확보하는 거였어요. 이게 성공하면 차관보 자리도 보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부터 실행에 들어갔어요. 상무부를 통해 한국 기업 임원들에게 비공식 경고를 전달했습니다. 사우디 계약을 재검토하라는 내용이었어요. 미국 내 투자 승인이 지연될 수 있다는 뉘앙스를 담았습니다.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뜻은 분명했죠. 동시에 국방부를 통해 방위비 협상 압박을 시작했어요. 한국 국방부에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방위비 48% 증액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어요. 기한은 6주였습니다. 거부하면 주한미군 순환 배치 규모를 조정하겠다고 적었어요. 반도체 규제도 준비했습니다. ASML에 통보할 서류를 작성했어요. 한국향 최신 EUV 장비 수출을 제한하는 행정명령 초안이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한국 언론에서는 벌써 불안한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는 매일 아침 한국 뉴스를 번역해서 읽으면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5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아침에 출근해서 이메일을 열었는데 국무부에서 긴급 전문이 와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외교부가 주사우디 미국 대사를 긴급 소환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미국이 한국 기업들에게 사우디 계약을 포기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는 정보를 사우디가 입수한 거였어요. 사우디 외교부 차관이 미국 대사에게 공식 항의서를 전달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항의서 내용은 강경했어요. 한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즉각 중단하라. 네옴시티 프로젝트는 사우디의 주권적 결정이며 외부 간섭을 용납하지 않겠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양국 관계 전반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 전문을 읽으면서 코수슴을 쳤어요. 커피잔을 내려놓으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우디가 미국한테 대들겠다고요? 라고요. 제 옆자리에 앉은 보좌관 케이트 러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우디 반응이 예상보다 빠르고 강하다고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우디 왕실 자산 8,900억 달러가 미국에 묶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산 동결 카드만 꺼내도 사우디는 무릎 꿇는다고 했어요. 허세에 불과하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케이트가 뭔가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우디 항의서를 관례적인 외교 제스처로 치부하고 파일을 닫았어요. 그게 제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첫 번째 실수가 한국을 만만하게 본 거였다면 두 번째 실수는 사우디를 무시한 거였어요. 그날 저녁 집에 가는 길에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워싱턴의 밤거리가 보였어요. 링컨 기념관이 조명을 받아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 사우디에서 날아온 소식이 모든 걸 바꿔버렸거든요. 사우디 에너지부가 미국행 원유 선적 일정을 재조정한다는 공식 통보를 보내온 겁니다. 기정유지 보수를 이유로 들었지만 타이밍이 너무 노골적이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걱정하지 않았어요. 사우디가 원유 카드를 쓸 배짱이 있을 리 없다고 확신했거든요. 자기 발등을 찍는 짓이니까요.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NSC 사무실 복도에서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제 보좌관 케이트가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사우디에서 또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차원이 다르다고요. 사무실로 들어가서 기밀 전문을 열었어요. 주사우디 미국 대사가 보낸 긴급 보고였습니다. 읽는 순간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사우디 외교 장관이 미국 대사를 또 소환했는데 이번에는 외교부가 아니라 왕궁으로 불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왕세자 직속 외교안보실장이 배석했다고 했어요. 격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차관급이 아니라 왕세자 측근이 직접 나온 거였어요. 전달된 메시지는 세 가지.
하나, 한국 기업에 대한 모든 압력을 72시간 내에 철회할 것. 둘,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대한 일체의 간섭을 중단할 것. 셋, 이 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사우디아라비아는 에너지 정책 전반을 재검토할 것. 미국 대사의 보고서 말미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현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요. 사우디 외교안보 실장이 회의 내내 웃지 않았으며 통역 없이 완벽한 영어로 통보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최후 통첩이라고 대사가 판단했다고 했어요. 저는 전문을 덮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72시간이요. 사흘을 줬다는 거였어요. 에너지 정책 재검토라는 말이 뭘 의미하는지 모를 리 없었습니다. 원유 공급을 건드리겠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우디가 이런 식의 허세를 부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지난번 이란 핵 협상 때도 사우디가 반발했지만 결국 미국 의견을 따랐어요. 사우디 왕실 재산이 미국에 묶여있는 한 사우디는 절대 미국과 정면 대결하지 못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국무부 차관보 제임스 웰링턴한테 전화했어요. 사우디 반응을 어떻게 보냐고 물었습니다. 웰링턴은 좀 조심스러웠어요. 이번에는 톤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왕세자 측근이 직접 나왔다는 건 왕세자 본인의 의지라는 뜻이라고 분석했어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제임스, 사우디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원유 끊어봐. 자기들 경제가 먼저 무너져 라고 했어요. 사우디 GDP의 42%가 석유 수출인데 최대 고객인 미국을 버릴 수 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웰링턴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최대 고객은 이제 중국이라고요. 미국은 사우디 원유 수출의 5%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물론 달러 결제 시스템과 금융관계가 있지만 원유 자체만 놓고 보면 사우디가 미국 행선적을 끊어도 치명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5%라는 숫자가 신경 쓰였어요. 하지만 곧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원유 물량이 아니라 시장 심리가 문제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사우디가 미국행 원유를 줄이면 절대량은 크지 않아도 국제 유가가 요동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우디한테도 부담이 되는 일이었어요. 유가가 너무 올라가면 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결국 석유 수요 자체가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사우디가 실제로 원유 카드를 쓸 리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이었어요. 경제학적으로도 논리적이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경제 논리로만 계산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사우디 왕세자의 머릿속에는 경제 계산기만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날 오후 또 다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사우디 국영석유 회사 아람코가 미국 정유사 세 곳에 통보를 보냈다는 거였어요. 다음 달 선적 물량을 기존 계약 대비 15% 줄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유는 전기시설 점검이라고 했어요. 저는 에너지부 담당자에게 확인했습니다. 아람코가 정말 시설 점검을 하냐고요. 담당자가 대답했어요. 지난달에 이미 점검을 끝냈다고요. 예정에 없던 추가 점검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목 뒤가 서늘해졌어요. 시설 점검이 핑계라는 건 누가 봐도 알 수 있었거든요. 사우디가 실제로 원유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불안을 눌렀어요. 아직 15% 감축이었고 정기 점검이라는 명분도 있었으니까요. 직접적인 보복이라고 보기엔 애매했습니다. 회색 지대에 있는 행동이었어요. 사우디가 신호를 보내는 거라고 해석했습니다. 경고 사격 정도로요. 저는 NSC 팀에게 지시했어요. 현재 궤도를 유지한다고요. 한국 압박 전략은 예정대로 진행하라고 했습니다. 사우디 반응은 모니터링하되 대응은 보류하라고 지시했어요. 케이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우디가 정말 원유를 끊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안 끊는다고요. 그럴 배짱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서재에 앉았어요. 위스키를 한 잔 따르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교회의 조용한 밤이었어요. 나무들 사이로 가로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정확히 집어내지 못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제가 옳았거든요. 사우디가 미국과 정면 대결할 이유가 없었어요.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사우디가 손해니까요. 그런데 뭔가 걸렸습니다. 사우디가 왜 한국 때문에 이렇게까지 나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320억 달러짜리 건설 계약이 중요하긴 하지만 미국과 대립할 만큼은 아니었거든요. 사우디 입장에서도
미국 관계가 훨씬 더 큰 이해관계인데요. 뭔가 제가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지 몰랐어요. 위스키를 다 마시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불안함을 안고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사우디 왕세자가 세계를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새벽 5시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NSC 보좌관에게 새벽 전화가 오는 건 좋은 소식이 아니거든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황실 당직관이었어요.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사우디 왕세자가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고 알려왔어요. 리야드 현지 시간으로 오전 10시, 워싱턴 시간 새벽 3시에 생중계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직 잠이 덜 깬 상태로 물었어요. 뭐라고 했냐고요? 당직관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한국은 사우디의 형제국이라고 선언했다고요. 형제를 건드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대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형제국이라고요? 되물었습니다. 당직관이 더 있다고 했어요. 왕세자가 미국에 72시간을 줬다고 합니다. 한국 기업에 대한 모든 압력을 철회하지 않으면 사우디의 에너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선포했다고 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TV를 켰어요. 알자지라가 기자회견을 반복 방송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사우디 왕세자가 보였어요. 흰색 토브에 빨간 체크 슈마그를 쓰고 있었습니다. 금색 자수가 놓인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왕세자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랍어였지만 화면 아래 영어 자막이 나오고 있었어요. 읽으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대한민국의 관계는 반세기가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사우디가 가장 어려운 시절에 함께한 나라입니다. 사막 위에 도시를 세워준 나라입니다. 우리는 한국을 형제국이라 부릅니다. 이것은 외교적 수사가 아닙니다. 왕실의 공식 입장입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쳐다봤어요. 왕세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최근 특정 국가가 한국 기업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당한 경제 활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이를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형제국을 향한 부당한 압박은 사우디를 향한 도전과 동일하게 간주합니다. 특정 국가라고 했지만 누구를 말하는지 모를 사람은 없었어요. 미국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생중계로 보고 있는 자리에서 사우디 왕세자가 미국을 정면으로 겨냥한 겁니다. 왕세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72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안에 한국에 대한 모든 부당한 조치가 철회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우디아라비아는 에너지, 공급 정책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앵커가 흥분한 목소리로 분석을 시작했어요. 저는 TV를 끄고 잠시 서 있었습니다. 거실에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5시 47분이었어요.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비서실장이었어요. 대통령이 7시에 긴급 NSC 회의를 소집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전원 참석이라고 했어요. 샤워를 하고 옷을 입으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형제국이라는 단어가 귀에 걸렸어요. 사우디가 한국을 형제국이라고 부르다니요. 외교에서 형제국이라는 표현은 아무한테나 쓰는 게 아닙니다. 혈맹 수준의 관계를 의미해요. 미국이 이스라엘을 부를 때나 쓰는 수준의 표현이었습니다. 사우디가 한국한테 그 단어를 쓴다고요. 이해가 안 됐어요. 320억 달러짜리 건설 계약 하나 때문에 미국과 정면 충돌하면서까지 한국을 형제국이라고 선언하는 게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걸 파고들 시간이 없었습니다. 백악관에 도착했을 때 이미 주차장이 가득 차 있었어요. 새벽 7시도 안 됐는데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얼굴이 다 굳어 있었어요. 국무장관도 와 있었고 국방장관도 있었습니다. 에너지부 장관까지 소집된 거였어요. 이 정도 인원이 모이는 건 국가 비상 상황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상황실로 내려갔습니다. 대통령이 이미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평소에 농담을 좋아하는 분인데 오늘은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저를 보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어요. 국무장관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사우디 왕세자의 기자회견 내용을 정리했어요. 72시간 최후 통첩의 의미를 분석했습니다. 에너지 정책 재검토라는 건 원유 공급 감축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어요. 대통령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브래들리,
자네가 사우디는 허세라고 했지, 라고 말했어요. 목소리가 평온했지만 그 안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경제적 합리성으로 판단했을 때 사우디가 원유 카드를 실제로 쓸 가능성은 낮다고 여전히 분석한다고 했습니다. 에너지부 장관이 끼어들었어요. 근데 이미 아람코가 15% 감축을 시작했다고요. 시설 점검 핑계로요. 이게 허세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잠깐 막혔어요. 그건 신호 차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실제 전면 감축과는 다르다고 했어요. 그때 CIA 국장이 발언했습니다. 보좌관님, 분석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CIA 중동 지부에서 올라온 긴급 정보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우디 왕세자가 기자회견 직전에 아람코 CEO와 에너지부 장관을 소집해서 비밀 지시를 내렸다는 첩보라고 했어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미국이 72시간 안에 응하지 않으면 미국행 원유 선적을 전면 중단하라는 지시였어요. 15%가 아니라 100%요. 그리고 감축된 물량을 한국과 중국으로 돌리라는 명령이었다고 합니다.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100% 중단이라고요. 허세가 아니라 실제 명령이 내려진 거였어요. 국방장관이 추가 보고를 했습니다. 더 나쁜 소식이 있다고요. 오늘 오전에 UAE, 카타르, 쿠웨이트 세 나라가 사우디를 지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했어요. 사우디의 주권적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필요시 공동보조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이건 예상 못했습니다. 사우디 혼자가 아니라 걸프 산유국 네 나라가 한꺼번에 움직이고 있는 거였어요. 이 네 나라가 합치면 전 세계 원유 생산의 27%를 차지합니다. 미국이 아무리 셰일 오일이 있어도 글로벌 원유 시장의 4분의 1이 흔들리면 충격파가 엄청날 수밖에 없었어요. 대통령이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브래들리, 라고 불렀어요. 자네 전략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자세를 바로잡고 대답했어요. 사우디의 반응이 예상보다 강한 건 사실이지만 실제 원유 공급 중단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왕세자의 기자회견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술이라고 분석했어요. 우리가 일부 양보하는 척하면서 시간을 벌면 사우디도 물러날 거라고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이 저를 한참 쳐다봤어요. 자네는 아직도 낙관적이구만, 이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일단 자네 말대로 한 번 더 두고 보겠다고 했습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복도로 나왔을 때 케이트가 다가왔습니다. 보좌관님, 이번에는 진짜 심각한 것 같다고 했어요. 사우디가 블러핑이 아닐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우디가 자기 경제를 희생하면서까지 한국을 위해 미국과 싸울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사우디한테 뭘 해줬다고요? 케이트가 말했어요. 형제국이라는 표현이 신경 쓰인다고요. 사우디가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그 단어를 다른 나라에 쓴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사무실로 향했어요. 케이트의 말이 맞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정하면 제 전략이 실패한 거였으니까요. 제 커리어 최대 프로젝트가 무너지는 거였어요. 사무실에 돌아와서 시계를 봤습니다. 72시간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남은 시간은 68시간이었습니다. 72시간 시안의 두 번째 날이 밝았습니다. 새벽에 눈을 떴을 때 핸드폰 알림이 47개 쌓여 있었어요. 전부 시장 관련 속보였습니다. 뉴욕 선물 시장에서 국제 유가가 폭등하고 있었어요. 어젯밤 사우디 왕세자 기자회견 이후 브렌트 유가 배럴당 93달러에서 110달러로 뛰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8% 올랐어요. 하루 만에요. 선물 트레이더들이 패닉에 빠진 거였습니다. 백악관으로 출근하면서 라디오를 들었어요. CNBC 앵커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국제 에너지 시장이 극도의 불안에 빠져 있으며 사우디의 72시간 최후 통첩이 시장 참가자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고요. 미국과 사우디의 충돌은 1973년 오일 쇼크 이후 최대 에너지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전문가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1973년 오일 쇼크. 그때 미국 경제가 얼마나 타격을 받았는지 역사를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경기 침체가 수년간 이어졌고 실업률이 치솟았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에너지부에서 보고가 올라왔어요. 사우디 아람코가 약속대로 미국행 원유 선적을 추가 감축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제 15%였는데 오늘은 30%로 늘었어요.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정유사 두 곳이 원유 수급 차질을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UAE와 카타르도 움직였습니다. UAE 국영석유공사가 미국 정유사와의 스폿 계약 갱신을 보류했다고 합니다. 카타르는 미국행 LNG 화물선 세 척의 출항을 지연시켰다고 했어요. 저는 모니터를 쳐다보면서 손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걸프 산유국들이 진짜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 나라가 아니라 네 나라가 동시에요. 이건 제가 예상한 시나리오가 아니었습니다. 오전 10시 뉴욕 증시가 개장했어요. 시작과 동시에 다우지수가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장 30분 만에 600포인트가 빠졌어요. 에너지 위기 공포가 시장을 덮친 거였습니다. 항공주가 8% 떨어졌고 운송주가 11% 폭락했어요. 유가 상승은 모든 산업의 비용을 올리니까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기술주에서 왔습니다. 나스닥이 더 크게 빠지고 있었어요. 오전 11시쯤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상무부 기술안보국장이었어요.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방금 공식 발표를 했다고 알려왔어요. 삼성전자가 텍사스 오스틴에 건설 중인 250억 달러 규모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의 2차 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발표한 거였습니다. 공식 이유는 글로벌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투자 전략 조정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타이밍을 보면 미국의 한국 압박에 대한 정면 대응이라는 게 뻔했습니다. 30분 뒤에 SK하이닉스도 발표했어요. 인디애나에 계획 중이던 190억 달러 규모 AI 메모리 반도체 공장 착공을 무기한 연기한다고요. 이어서 현대자동차가 발표했습니다. 엘라베마 전기차 공장 3단계 증설 계획을 보류한다고요. 52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세 회사가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발표한 거였어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이 조율한 동시다발적 대응이라는 게 분명했어요. 합산하면 미국 내 한국 기업 투자 492억 달러가 한꺼번에 멈춘 거였습니다. 500억 달러에 가까운 돈이요. 일자리로 따지면 직접 고용만 2만 8천 개, 간접 고용까지 합치면 9만 개가 넘는 규모였어요. 나스닥이 곤두박질쳤습니다. 기술주 전체가 빨간불이었어요. 투자자들이 한국 공급망 차질을 우려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오후 2시에 제 전화가 울렸어요. 번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애플 CEO 사무실이었어요. 직접 통화를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애플 CEO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브래들리,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고 물었어요.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 공급을 조정하면 아이폰 생산이 3주 안에 멈춘다고 말했습니다. 아이폰에 들어가는 디램과 낸드 플래시의 68%가 삼성과 SK하이닉스에서 온다고 했어요. 대체 공급선은 없다고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어요. 저는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에서 등으로 흘러내렸어요. 애플 CEO가 직접 전화할 정도면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애플 CEO가 계속 말했어요. 이번 분기 아이폰 출하량 목표가 6,500만 대인데 삼성 공급이 끊기면 4천만 대도 못 만든다고 했습니다. 매출 손실이 350억 달러가 넘을 거라고 했어요. 주주들한테 뭐라고 설명하냐고 물었습니다. 이 사태를 만든 건 백악관이니까 백악관이 해결하라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 물컵을 집으려는데 물이 출렁거렸어요. 진정하려고 심호흡을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30분 뒤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테슬라 쪽이었어요. 테슬라 최고 운영 책임자가 긴급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한국 배터리 공급이 중단되면 네바다와 텍사스 기가팩토리 가동률이 40%까지 떨어진다는 내용이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이 공급하는 배터리 셀이 테슬라 생산의 53%를 차지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어서 구글, 아마존, 메타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AI 데이터 센터 증설에 필수적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시장의 56%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게 끊기면 AI 서버 증설이 전면 중단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글 데이터 센터만 해도 연간 120억 달러를 HBM에 투자하고 있었어요. 오후 4시 뉴욕 증시 마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우지수가 1200포인트 떨어져 있었어요. 나스닥은 4.7% 폭락했습니다. 애플 주가가 하루 만에 6% 빠졌고 테슬라는 9% 떨어졌어요. 엔비디아도 7% 하락했습니다.
시가 총액으로 따지면 하루 만에 1조 2천억 달러가 증발한 겁니다. 같은 시각 국제 유가는 배럴당 127달러를 찍었어요. 이틀 만에 55% 올랐습니다. 미국 전역 주유소에서 기름값이 갤런당 5달러를 넘기기 시작했어요. CNN이 긴급 뉴스 특보를 내보냈습니다. 화면에 빨간 글씨로 미국 경제 비상이라고 떠 있었어요. 앵커가 말했습니다. 사우디의 원유 카드와 한국의 기술 카드가 동시에 미국을 타격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경제사에서 전례 없는 복합 위기라고요. 저는 사무실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빨간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는데 피빛 같았어요. 제가 설계한 전략이 정확히 반대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압박하려고 만든 계획이 미국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부메랑이 돌아와서 미국의 심장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72시간 중 43시간이 지났어요. 남은 시간은 29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더 나빠질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퇴근하지 못했습니다. 백악관 지하 상황실에서 밤을 새워야 했어요. 대통령이 실시간 브리핑을 요구했거든요. 모니터에는 유가 그래프, 증시 지표, 에너지 수급 현황이 떠 있었습니다. 전부 빨간색이었어요. 새벽 2시쯤 커피를 마시면서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사우디가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건설 계약 320억 달러가 중요하긴 하지만 미국과 전면 대결을 감수할 만한 금액이 아니었어요. 사우디 GDP가 1조 달러가 넘는 나라인데 320억 달러 때문에 미국과 관계를 끊겠다고요. 형제국이라는 단어가 다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우디가 한국을 왜 형제국이라고 부르는 건지 그 이유를 알아야 했어요. 이걸 모르면 사우디의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CIA 중동 데스크에 연락했어요. 한국과 사우디 관계의 역사적 배경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전부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가능한 빨리요. 1시간 뒤에 기밀 파일이 도착했어요. 두꺼운 보고서였습니다. 표지에 한국 사우디 양자 관계 역사 분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CIA가 2018년에 작성한 내부 참고 자료였습니다. 저는 커피를 옆에 놓고 읽기 시작했어요. 첫 페이지부터 제가 전혀 모르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970년대 중반이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수출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왕실은 그 돈으로 나라를 현대화하겠다는 야망이 있었어요. 사막 한가운데에 산업 도시를 세우겠다는 거창한 계획이었습니다. 당시 사우디는 미국 벡텔, 영국 레이놀즈 건설, 프랑스 부이그에 프로젝트를 맡겼다고 적혀 있었어요. 세계 최고의 건설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사우디 동부 해안의 항만 및 산업 인프라 건설이 난항을 겪었다고 합니다. 50도를 넘나드는 극한 폭염과 거대한 모래 폭풍이 장비를 집어삼켰어요. 콘크리트가 타설 후 급격한 온도차로 갈라졌다고 했습니다. 배관이 열팽창으로 변형됐고 전자 장비는 모래먼지에 마비됐다고 해요. 서구 기업 직원들이 한 달도 버티지 못하고 철수하기 시작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국 기업이 먼저 철수했어요. 6개월 만이었습니다. 인력의 60%가 근무를 거부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었어요. 프랑스 기업도 뒤따랐습니다. 9개월 차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어요. 미국 벡텔은 가장 오래 버텼지만 1년 반 만에 공사를 포기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기술적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최종 보고서를 남기고요. 사우디 왕실은 절박했어요. 산업 도시 없이는 석유 의존 경제에서 벗어날 수 없었거든요. 다른 대안을 찾아야 했습니다. 보고서의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한국이 등장했습니다. 1976년 한국 정부가 사우디의 건설 노동자 파견을 제안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당시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도 안 되는 나라였습니다. 한국 건설사들이 사우디에 들어갔어요. 현대건설, 대림산업, 삼한기업을 비롯한 한국 건설 노동자들이 파견됐다고 합니다. 보고서에 CIA 현지 정보원의 보고가 첨부돼 있었어요. 읽으면서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 노동자들은 서구 기업들이 포기한 바로 그 현장에 투입됐다고 합니다. 환경은 동일했어요. 50도 폭염, 모래 폭풍, 장비 고장이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한국 노동자들은 떠나지 않았어요. 정보원 보고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국 노동자들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온이 올라가기 전에 최대한 많은 작업을 했다고요. 낮에는 50도가 넘어서 금속을 만지면 화상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쉬고 다시 저녁까지 일했다고 합니다.
하루 14시간에서 16시간을 일했어요. 장비가 고장나면 부품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직접 수리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갈라진 문제는 혼합 배합비를 사막 환경에 맞게 자체적으로 개량해서 해결했다고 해요. 모래 폭풍이 불면 장비를 방수포로 감싸고 사람이 직접 모래를 치웠다고 합니다. 정보원이 특별히 주목한 대목이 있었어요. 한국 노동자들의 희생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3년간의 건설 기간 동안 사고와 열사병으로 목숨을 잃은 한국 노동자가 있었다고 적혀 있었어요. 보고서에는 정확한 숫자가 기재돼 있었습니다.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제 손이 멈췄어요. 이 사람들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지구 반대편 사막까지 왔던 거예요. 월급을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보내고 본인은 최소한의 돈으로 생활하면서 일했다고 합니다. 정보원 보고에는 한국 노동자 숙소를 방문했을 때 벽에 가족 사진이 붙어 있었고 그 아래 한국어로 뭔가 적혀 있었는데 통역에게 물어보니 아빠가 돈 벌어 갈게. 조금만 기다려라라는 뜻이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읽는 손을 멈추고 잠시 눈을 감았어요. 상황실 형광등 불빛이 눈에 따가웠습니다.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어요. 보고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한국건설단은 서구 기업들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프로젝트를 완수했어요. 항만 시설이 완공됐고 산업 배관이 깔렸으며 발전소가 세워졌습니다. 공사 기간은 서구 기업 견적의 절반이었고 비용은 70% 수준이었다고 적혀 있었어요. 프로젝트가 끝나고 한국 노동자들이 돌아가기 전에 사우디 왕실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사우디 국왕이 한국건설단 대표를 왕궁으로 초대했어요. 국왕이 직접 감사를 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다고 기록돼 있었어요. 사막에 서는 생명을 한국이 심어주었습니다. 한국은 사우디의 형제입니다. 형제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였어요. 50년 전에요.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진짜 피와 땀으로 맺어진 관계였습니다. 보고서의 다음 섹션에는 경제적 영향 분석이 나와 있었어요. 한국건설단이 완공한 인프라 덕분에 사우디의 석유 수출 능력이 2년 만에 35% 향상됐다고 합니다. 그 증가분이 만들어낸 추가 수입이 첫 5년간 약 470억 달러에 달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470억 달러요. 1970년대 돈으로요. 그 돈으로 사우디는 도로를 깔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지었습니다. 리야드가 사막의 작은 마을에서 현대적인 수도로 탈바꿈한 게 이 시기였어요. 보고서 마지막 섹션에 CIA 분석관의 결론이 있었어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사우디 관계는 일반적인 경제적 동맹 관계로 분류하기 어렵다. 사우디 왕실 내부에서 한국은 단순한 교역 상대가 아니라 국가 형성기의 은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인식은 세대를 넘어 전승되고 있으며 현 왕세자 역시 이 역사적 배경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상황실 시계를 봤어요. 새벽 4시 23분이었습니다. 72시간 중 55시간이 지나 있었어요. 남은 시간은 17시간이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완전히 식어 있었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사우디가 왜 미국과 정면 대결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을 지키려는 건지요. 320억 달러짜리 건설 계약 때문이 아니었어요. 50년 전에 사막에서 피와 땀을 흘린 한국 노동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사우디 왕실이 대대로 물려받은 은혜 때문이었어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을 만만하게 보고 사우디를 무시했으니까요. 한국은 미국이 허락해서 존재하는 나라라고 비웃었으니까요. 석유 팔아서 금 변기 쓰는 사람들이라고 조롱했으니까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부끄러움 때문이었어요. 처음으로 제가 틀렸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감정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17시간이 남았습니다. 사우디가 진짜로 원유를 끊기 전에 뭔가를 해야 했어요. 아니, 원유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중단도 해결해야 했어요. 두 개의 칼날이 동시에 미국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피곤함과 긴장감이 뒤섞인 떨림이었어요. 복도로 나가서 찬물을 마셨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제 얼굴이 반사되는 걸 유리창에서 봤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48시간 전만 해도 자신만만하게 웃고 있던 얼굴이었는데요. 상황실로 돌아왔을 때 모니터에 새로운 속보가 떠 있었어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가 긴급 사설을 냈다고 합니다.
제목이 눈에 꽂혔어요. 미국의 전략적 실수. 한국과 사우디를 동시에 적으로 만들다. 기사 요약을 읽어봤습니다.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한 결과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산유국들과의 관계까지 위기에 빠뜨렸다는 분석이었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사우디의 에너지가 결합하면 미국도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경고를 담고 있었습니다. 아래쪽에 달린 부제가 가슴을 찔렀어요. 50년 전 사막에서 시작된 형제애가 21세기 에너지 지정학을 뒤흔들고 있다. 영국 언론까지 형제라는 단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저만 몰랐던 거였어요. 72시간 시합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남은 시간은 9시간이었어요. 저는 백악관 상황실에서 이틀째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셔츠가 구겨져 있었고 턱수염이 자라 있었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거울을 볼 용기가 없었어요. 아침 7시 모니터에 아시아 시장 속보가 떴습니다. 도쿄 증시가 개장과 동시에 4.2% 폭락했어요. 홍콩 항생지수도 3.8% 떨어졌습니다. 유럽 선물 시장도 빨간불이었어요. 세계 금융시장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국제 유가는 배럴당 138달러까지 올랐어요. 미국 전역 주유소에서 기름값이 갤런당 6달러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CNN에서 텍사스 주유소 앞에 줄 선 차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1970년대 오일 쇼크 때와 똑같은 풍경이었습니다. 오전 8시에 긴급 NSC 회의가 소집됐어요. 대통령이 들어왔을 때 표정이 지금까지 본 적 없을 정도로 어두웠습니다.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어요. 에너지부 장관이 먼저 보고했습니다. 사우디 아람코가 미국행 원유 선적을 50%까지 감축했다고요. 어제 30%였는데 하루 만에 더 줄인 거였어요. 이대로 가면 내일이면 완전 중단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 전략 비축유를 방출해야 할 상황이라고 보고했어요. 재무장관이 추가 보고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상황이 심각하다고요. 주요 투자은행 CEO 5명이 공동서한을 보내왔다고 했어요. 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졌으며 이대로 가면 신용경색까지 올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다우지수 누적 하락폭이 이틀간 1800포인트를 넘었다고 했어요. 시가총액으로 2조 3천억 달러가 증발했다고 합니다. 국방장관도 보고했어요. 중동 미군 기지에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우디 내 미군 주둔 시설에 대한 물자 보급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어요. 사우디 측이 비협조적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직접적인 거부는 아니지만 모든 절차가 느려졌다고 했어요. 상무부 장관도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 내 한국 기업들의 투자 중단 여파가 현실화되고 있다고요. 텍사스 주지사가 백악관에 항의 서한을 보내왔다고 했어요. 삼성 반도체 공장 2차 투자가 취소되면 텍사스에서 직접 일자리 6,500개가 사라진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조지아 주지사도 비슷한 서한을 보냈다고 해요. SK 배터리 공장이 무산되면 지역 경제가 치명타를 입는다고요. 인디애나, 엘라베마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보고가 이어지는 동안 저는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이 모든 사태가 제 전략에서 시작됐다는 걸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아무도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보고를 다 듣고 나서 잠시 침묵했어요. 30초쯤 지났을까요? 체감으로는 30분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어요. 브래들리 라고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어요. 자네가 한국은 미국이 허락해서 존재하는 나라라고 했지 라고 말했습니다. 자네가 사우디는 허세라고 했지. 자네가 팔 주면 한국이 굴복한다고 했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어요. 소리가 상황실에 울렸습니다. 모두가 움찔했어요. 지금 미국 경제가 96시간 만에 마비되고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다우가 1800포인트 빠졌고 유가가 140달러를 향해 가고 있어. 애플이 아이폰을 못 만들고 테슬라가 공장을 멈추겠다고 해. 4개 주에서 주지사들이 항의 서한을 보내고 있어. 이게 다 자네 전략 때문이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통령 말이 맞았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제가 한국을 만만하게 보고 사우디를 무시한 대가가 미국 경제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은 거였어요. 대통령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사우디 왕세자에게 전화를 연결해 라고요. 상황실이 술렁였어요. 국무장관이 물었습니다. 직접 통화하시겠느냐고요.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 당장이라고 했습니다. 비서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리아드와 통화 연결을 시도했습니다. 15분이 걸렸어요. 그 15분 동안 상황실에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통화가 연결됐다는 신호가 왔습니다. 대통령이 수화기를 들었어요. 우리는 모니터를 통해 대통령의 표정만 볼 수 있었습니다. 왕세자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대통령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평소에 자신감이 빠져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에 대한 조치를 철회하겠다고 말했어요.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계획을 취소하고 방위비 협상도 기존 조건으로 복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중동 사업에 대한 일체의 간섭을 중단한다고 약속했어요. 잠시 침묵이 있었습니다. 왕세자가 뭔가 말하는 것 같았어요. 대통령이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어요. 대통령이 다시 말했습니다. 사우디의 군사 주권을 존중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한국 사우디 관계의 역사적 의미를 이해한다고요. 통화가 끝났어요. 대통령이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양손을 올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상황실을 둘러봤습니다. 끝났다고 말했어요. 한국에 대한 모든 조치를 원상복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공식 발표하라고 했어요. 상황실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 의자에 등을 기대면서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긴장이 풀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안도할 수 없었어요. 대통령이 저를 다시 봤거든요. 브래들리, 라고 불렀습니다. 자네는 내 사무실로 와, 라고 했어요. 대통령 집무실로 따라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대통령이 책상에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오히려 고함보다 무서웠습니다. 자네는 15년간 중동을 분석하면서 이 관계를 몰랐나? 라고 물었어요. 50년 전에 한국 사람들이 사우디 사막에서 피를 흘린 걸 몰랐느냐고요. 왕실이 왜 한국을 형제라고 부르는지 한 번도 조사 안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몰랐다고요. 조사하지 않았다고요. 한국과 사우디의 관계를 과소평가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대통령이 한숨을 쉬었어요. 자네만의 잘못은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만했어.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고 다른 나라는 우리 허락 없이 움직일 수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세상이 변하고 있어. 한국 같은 나라가 기술로, 사우디가 에너지로 함께 손잡으면 미국도 꼼짝 못하는 시대가 된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맞았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그날 오후 백악관이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요. 미국은 동맹국과의 협력을 최우선으로 한다. 한국에 대한 최근의 경제 조치를 철회하며 상호 존중에 기반한 관계를 재확인한다.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중동 파트너들과의 에너지 협력도 정상화한다. 외교적 언어로 포장돼 있었지만 사실상 미국의 항복 선언이었어요.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다우지수가 800포인트 반등했어요. 유가는 배럴당 108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삼성과 SK가 미국 투자 재개를 검토하겠다는 성명을 냈어요. 96시간짜리 폭풍이 끝났습니다. 3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NSC 선임 보좌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개인 사유로 사임한 거였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책임을 진 거였습니다. 제가 설계한 전략이 미국의 수조 달러의 손실을 안겼으니까요. 워싱턴 교외에 있는 집 서재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들이 초록에서 노란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 시간 동안 많은 걸 읽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요. 전에는 한 번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들이었어요. 한국전쟁 이후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가 어떻게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됐는지 읽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에서 35,000달러까지 올라온 과정을요.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배터리, 디스플레이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한 이야기를요. 1970년대 사우디로 떠난 한국 건설 노동자들의 이야기도 더 찾아봤어요. 가족과 떨어져 지구 반대편 사막에서 몇 년씩 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보낸 월급으로 한국은 고속도로를 깔았고 공장을 세웠어요. 그 피와 땀이 한국의 경제 기적을 만든 원동력 중 하나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동시에 그 노동이 사우디의 현대화를 이끌었다는 것도요. 한 나라의 노동자들이 다른 나라의 사막에서 흘린 땀이 두 나라를 동시에 바꿔놓은 거였어요.
그래서 형제국이었습니다. 한쪽이 주고 한쪽이 받은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낸 관계였어요. 사우디 한국 포괄적 전략 동맹이 공식 체결됐다는 뉴스를 봤어요. 에너지, 기술, 방산, 인프라를 포괄하는 동맹이었습니다. 사우디는 한국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약속했고, 한국은 사우디의 비전 2030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기로 했어요. 네옴시티 320억 달러 계약은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뉴스 화면에 사우디 왕세자와 한국 대통령이 악수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왕세자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50년 전 할아버지가 한 약속을 손자가 지킨 거였어요. 저는 TV를 끄고 서재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CIA에서 받은 보고서를 다시 꺼냈어요. 뒷부분에 첨부된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 사우디 사막에서 찍힌 사진이었어요. 한국 건설 노동자 한 명이 공사 현장에 서 있었어요. 헬멧을 쓰고 먼지투성이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뒤로는 끝없는 사막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사막 위에 반쯤 세워진 건물의 골조가 보였어요. 그 노동자는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었습니다. 피곤하지만 뿌듯한 표정이었어요. 자기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를 가질지 그때는 몰랐을 거예요. 50년 뒤에 자기가 흘린 땀이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을 무릎 꿇리는 동맹의 뿌리가 될 거라는 걸요.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쳐다봤습니다. 책상 위 스탠드 불빛 아래서요. 밖은 어두워져 있었어요. 가을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15년간 중동을 분석하면서 놓친 게 뭐였는지 이제 알겠어요. 숫자만 봤습니다. GDP, 무역액, 군사비, 석유 생산량, 스프레드시트에 담기는 것들만 분석했어요. 하지만 스프레드시트에 담기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막에서 흘린 땀, 가족 사진 아래 적힌 아빠가 돈 벌어갈게라는 메모, 구광이 건설, 노동자 대표에게 건넨 감사 인사. 이런 것들은 숫자로 환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50년이 지나도 한 나라의 외교 정책을 움직이는 거였습니다. 미국은 돈으로 동맹을 만듭니다. 무기를 팔고 시장을 열어주고 투자를 해요. 그래서 돈이 끊기면 동맹도 끊어진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한국이 사우디와 만든 건 돈으로 시작된 관계가 아니었어요. 사람의 땀으로 시작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50년이 지나도 끊어지지 않는 거였어요. 왕세자가 미국의 압박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나라, 어려울 때 떠나지 않는 나라,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 관계를 맺는 나라. 한국은 그런 나라였어요. 저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서재 창밖으로 달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둥근 보름달이었습니다. 같은 달이 리야드 사막 위에도 떠 있을 거예요. 서울의 한강 위에도요. 50년 전 사우디 사막에서 일하던 한국 노동자도 이 달을 봤을 겁니다. 한국에 두고 온 가족을 생각하면서요. 그 노동자의 손자 세대가 지금 세계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고 있어요. 사우디의 미래 도시를 세워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건드릴 수 없는 기술을 가진 나라가 된 거예요. 그리고 사우디는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미국이라는 초강대국 앞에서도 한국 편을 들었어요. 원유를 끊겠다고까지 했습니다. 형제국이라는 말 그대로요. 저는 사진을 서랍에 넣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잠시 앉아 있었어요. 제가 저지른 실수의 본질은 한국을 과소평가한 게 아니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 가진 힘을 과소평가한 거였습니다. 스프레드시트에 담기지 않는 것들의 힘을요. 미국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돈으로만 동맹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걸요. 진짜 동맹은 어려울 때 함께하는 거라는 걸요. 한국이 50년 전 사우디 사막에서 보여준 것처럼요. 지금까지 백악관 NSC 보좌관이 직접 경험한 충격적인 96시간의 이야기였습니다. 50년 전 사우디 사막에서 흘린 한국인의 땀이 오늘날 세계 최강국도 무릎 꿇리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자랑스러우셨다면 널리 공유해주세요. 대한민국의 저력을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소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